자, 계속해서 이제 양도소득세의 산출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더럽게 어려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버릴 문제하고요. 제외하게 되면 비교적 또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순서 차금화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요, 나중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가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얘기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 국외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고,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됐었고, 두 번째 등록 면허세에 있어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경 후 가액 또는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을 과세 표준 삼았었고요. 세율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구는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은 전세금의 0.2%,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다음에 저당권은 채권 금액의 0.2%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 표준, 그다음에 세율을 봤었고, 재산세라고 하는 거 단일 세율과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서 단일 세율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게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2% 염전과 터미널 부지, 4% 장장, 5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일 과세사 체계가 있었고, 기회 별도 합산이라든가 종합합산, 또 주택 등의 별장을 제한 주택 등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율 할 때 과세 표준은 C7에 C6 했었죠. 그래서 토지, 건물은 C7이었었고, 그 다음에 주택은 C6. 이게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다. 종부세에 있어서 과세 표준 따져 물을 필요 없었고요. 세율도 따져 볼 필요가 없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자, 과세 표준 안 따졌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따지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당연히 세 계산해 내기 위해서 바로 과세표준 계산해 내야 돼요.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을 가리켜서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가리켜서 양도소득 금액이라 부른다. 그럼 양도 차익은 뭐냐?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양도 차익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양도 차익 계산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되고, 양도소득 금액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 빼야 했었고, 두 번째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했었고, 세 번째가 기본 공제액을 빼게 되면 차금과 이런 순서에 따라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 두 가지죠. 실제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하나의 이슈. 두 번째 이슈가 추계 결정이라고 해서 양도 가액이 됐든 취득 가액이 됐든 소위 뭐를 알 수 없을 때,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은 이때는 추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이게 기본 구조.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찍어서 가야 되지. 이걸 굳이 7년에 한 문제꼴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차피 의미 없는 문제. 양도소득세에서 한 8문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 버려도 맞출 문제 더럽게 많습니다. 해서 차금과 이게 세팅. 첫 번째 이슈, 양도차익,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했을 때 뭐 복잡스럽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 이슈가 됐던 건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소위 필요 경비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서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두 번째, 이미 산입이 됐던 것. 세 번째, 증명 서류가 없는 것.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다?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는 누나가, 우리 누나지, 해서 친누나구나.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복덕방에서 개뻥을 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 1세대, 1가구 3주택 이렇게 되면 12%까지 세율을 때리게 돼요. 그래서 집을 한 채 살까 했던 분이 움찔하더라고. 취득세가 뭐 3억 정도 주택인데 3,600을 꼬라박을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다른 복덕방에서는 다들 뭐라고 그래? 취득세 3,600입니다. 라고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600 생돈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살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근데 와, 우리 누나 돈 버는 이유가 있더만 해서 아줌마 와봐요. 취득세 봐봐. 자, 양도 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 차익 이런 표현 쓰지도 않아. 그래서 어설프게 배웠고 양도 차익 이렇게 표현을 써. 근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 내가 속으로 그랬지. 양도 차익인데 어떻게 양도 차액이라 부를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고객도 어차피 모르고 봐봐. 취득세 빼줘. 그 다음에 어디 지금 이제 자본적 지출의 양도 비용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은 이게 뭐죠? 지금 양도 비용 관련해서 이건 자본적 지출액이고 그 다음에 양도 비용 관련해서 중개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신고서의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중개 보수 어디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 다 필요 경로를 빼주는 거니까 어차피 국가가 나중에 다 돌려준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이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바로 돌려주질 않는다. 집 팔 때 돌려주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그 아줌마가 머리를 굴려. 그 집값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못 돌려주지. 근데 집값 빠질 것 같으면 집을 왜 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가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 애기들하고 좀 얘기 좀 해보고 올게요. 그 아줌마 거기서 계약서 쓸 거예요. 만약 산다라면은. 해서 앞으로 복덕방 가실 때, 이빨 가실 때 취득세 사람들이 겁나 쫄아. 아니야. 돌려주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중개보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돌려주게 돼 있어. 법무사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돌려주게 돼 있어. 국가가. 요렇게 개뻥을 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사기도 이게 이제 완전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틀린 말도 아니고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뒤지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시험용으로 가실 때 증을 따기 위해서는 일단 지산증이라고 하는 거. 지연, 그 다음에 산입, 한 거, 그 다음에 증명서류가 없는 것은 어떻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끝. 이걸로 끝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문 보시다 보면 뭐 이상한 얘기 나올 텐데 그냥 무조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고 산입하지 않는 거. 이것만 가지고 논의의 쟁점을 삼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 순서 가지고 얘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자, 원래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은 매, 감, 기 순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 자,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은 뭐라고요? 매감, 환기라고 하는 거. 매감, 환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 예,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지문 4개는 개쌍용 나오게 지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어려운 것이 매감기, 매감, 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순서를 통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감, 환기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해서 묶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매감, 환기.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할 때는 뭐가 된다? 매감기.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은 뭐가 된다? 매감, 환기라고 하는 거.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지산증 얘기하고 매감기, 매감, 환기 요걸로 양도 차익 계산 문제는 거의 다 끝내버리게 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골치가 아파.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이 이렇게 지산증 얘기하고 매감기, 매감, 환기 문제만 알고 있어도 답을 다 구성을 해준다. 왜? 수많은 수험생들이 아까 실질 거래가에 따라서 지금 이제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이걸 일 없이 하나하나 다 쳐 있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나중에 중개업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증 없는 중개업자가 돼. 그래서 증이 필요하면 뭐라고요? 지산증과 매감환기, 매감기, 매감환기 이 얘기로 다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일단 문제 보시고 나서 가볼게요. 지금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제 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산증 얘기하고요. 매감기, 매감환기 얘기로 다 쇼부를 보고 나머지 고질한 얘기 한두 문제 버리는 것으로 쇼부를 보십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 필요 경비에 관한 설명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 원가 등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지산증은 어떻다? 필요 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이라든가 자본적 지출의 양도 비용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해서 1번 답이 되는 거야. 2번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라고 해서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다? 이때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취지 뭐라고 돼 있어? 취득 환산액 뭐를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라고 해서 뭐를 얘기? 취득세는 무조건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사실은 어려운 것이 3번 더 어렵게 어렵고요. 4번도 어려운 질문. 이런 거 형용되면 안 돼.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필요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실제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 여기에는 세 가지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요 세 가지가 소위 필요 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양도 가액에서 이 세 가지를 빼게 되는데, 이 세 가지 퉁쳐가지고 포함 안 되는 거 세 가지 있다고요. 지산증에서 지연 산입, 그리고 세 번째 증명서류가 없는 것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이걸 일 없이 하나나 뭐 매각 타순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해봤자 몇 초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해서 자, 포인트가 되는 거, 지산증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답은 1번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요.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지연은 취득가액이었고 산입된 거 하고요. 증명서류가 없는 거. 근데 증명서류는 다 보관돼 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답이 뭐밖에 없어? 산입된 거라고 하는 거. 어디 있어? 산입된 금액 나와 있죠? 이미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한번 산입을 해버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 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금 필요경비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얼마나 간단해요. 지산증해서 증명서류 이미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산입된 거 요거밖에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지고 살펴볼까요? 그래서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부동산의 양도가에 취득가액을 추계 조사해서 자,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뭘 생각해야 돼? 매감기, 매감 환기 찾아봐야 된다. 추계 결정 얘기할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매감기와 매감 환기. 1번 자, 모르겠고 2번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차로 적용한다.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표현이 옳은 표현. 3번 질문 매매 사례가액 모르겠고 4번 감정가에 별 의미 없고 5번 질문에 보니까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을 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 이걸 순서를 바꿔치기 해서 자, 환산가액, 양도가액을 추계 결제할 때는 적용을 하지만 바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답 몇 번? 바로 5번 가지고 틀리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매감 환기가 될 텐데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순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매감기 이런 순서에 따라서 추계.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거 쓰면 되고 없으면 감정가, 그도 없으면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순서가 뭐라고요? 매감환기. 그래서 취득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만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된다. 실거래가 관련해서 두 문제 있었고요. 자, 이렇게 추계 결정 관련해서 한 문제 보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가 될 거예요. 겁나 복잡해 보인다 해서 2007년 취득한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매환감기 해서 1번 틀리게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은 뭐라고요? 매감환기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답 1번 이렇게 뽑아준다고요.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수험생들이 양도차익 계산쯤 오게 되면 거의 토하고들 난립니다. 너무 어려워갖고 아까
자, 취득가액 다 뭐 취득세는 포함되고 뭐 이걸 개별적으로 다 외우다 보니까 하나하나 수업을 하실 때는 뭐 들으실 때는 뭐 이해도 되고 감동적인데 막상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구구단이 안 돼 있으면 쫄아버려요. 쫄아버려서 맞는 것 같은데 착각한다고.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취득가액 등이 포함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4번은 모를 얘기. 5번 질문 양도가액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양도가액이 아까 순서가 뭐였어? 매, 감, 기 순서에 따랐었죠? 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게 되면 취득가에 매, 감, 환기 했을 때 이때 그냥 무조건 어떻다? 기준시가에 따라야 된다. 나머지 매매 사례가액 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기준시가. 그래서 여기서는 실거래가면 실거래가, 기준시가면 기준시가. 요것만 이제 따로 기억을 하실 주제가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시험 문제 답은 뭐가 된다? 매감기와 매감 환기를 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1번 갑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소득세법상 자 거주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같은 해 여러 개 자산을 양도했을 때 기본 공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잘 모를 얘기. 2번 질문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물론 미등기 양도 자산 기본 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세율은 70%를 적용을 한다. 근데 얘는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답을 뽑을 만한 가치는 없었고 미등기 양도 자산에 점점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점점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데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주제가 되게 될 테고요. A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의 물건에 대해서 5개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은 3억으로 본다 해서 5% 시가 기준으로 5% 이상 차이가 있으면 어떻다?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본다. 업계약서 이런 것들 허용되지 않는다. 다 몰라. 자, 근데 봐봐. 매, 감, 기 순서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 해서 취득가액은 뭐라고요? 매감, 환기라고 돼 있죠? 그리고 미리 답이 숙달이 돼 있어요. 그냥 매감환기 이것만 물어보게 된다. 이것들은 우리를 가지고 개쓰레기로 파악을 하고 있어. 해서 지산증 얘기하고 매감기, 매감환기 문제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때 공부할 때 어떻게 이것도 쳐있고 저것도 쳐있고 계속 양을 늘려. 그리고 공부가 힘들다고 그래. 공부 힘들어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쓸데없이 공부를 해. 몇 년씩. 그런 줄 알아야 돼. 몇 년씩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 싸가지 없는 새끼로 지킵니다. 근데 스스로 느끼셔야 돼. 뭔가 몇 년씩 하시는 분도 인강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뭔 개고생입니까? 그래서 그냥 몇 개를 외운 다음에 통계적으로 확률 높은 걸 외운 다음에 그걸 찾아보는 방식이 돼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일본이 맞은지 틀린지 내가 알게 뭐야. 저 7년인가 8년 내가 제일 쓰레기구나. 제일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부끄러워해야 되네. 하여튼 그런데 이게 정확히 지문에 툭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씀은 제가 7년 8년 했는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간다고 자신이 없다고 수험생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외우셔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아까 5번 이렇게 구성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기준시가 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30회 때 뒤지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적어 있었잖아요. 자, 이 문제는 버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풀 수가 없어. 자, 게다가 틀린 걸 고르시오. 해서 우리 기준시가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자,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에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토지에 있어서 기준시가, 시가표준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있어서는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있어서는 자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한가에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가액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기준시가, 국세에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자 바로 어디 있었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죠? 분양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기준시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 자, 그러면 출제하는 기술을 볼게요. 자, 우리가 양도대상, 과세대상, 양도소득, 토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건물 나오겠죠? 주택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안 뽑는 거야. 제일 뒤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가지고 기준시가의 정의를 물어봤어. 근데 하지마. 이건 답이 4번이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22회 때 한번 기어 나왔다가 쭉 안 나오다가 30회 때 똑같은 영역에서 출제가 이루어진다. 의미 없어요. 특히 30회 때 문제는 지문 길이가 말도 못한 길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었다. 해서 지금 어디 추계 결정에 있어서 매감기, 매감환기에서 기준시가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다. 이제 진짜 잘 된 거야. 31회 때는 다시 뭘 가지고 매감기, 매감환기 가지고 도배하더라도 어차피 또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지금 전국의 수험생들의 15%에서 20%가 합격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실제 그 중에서 내용 꽤나 알고 보실 분들은 그 중에 반밖에 안 돼. 밀려 써서 합격하고 잘못 옮겨가지고 합격하고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계속 내더라도 어떻다고요? 이거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매감기, 매감환기 이런 얘기 관련한 쟁점부터 기준시가의 정의 가지고 문제를 보셨고요. 계산 문제 나와 있나요? 해서 버리면 됩니다. 25회 때 나왔던 문제. 이건 설명만 5분짜리예요.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찍고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 문제 나와 있나요? 해서 이게 볼까요? 해서 이것도 의미 없는 문제에서 자, 3개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양도소득세 1년에 8문제 내에 출제가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하면 8, 7, 56, 56문제 정도. 그 중에서 계산 문제 2문제인가 뽑아하고 이 문제 너무 설명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뭐 설명을 드려봐봤자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럴 시간에 뭘 외워라? 매감기, 매감환기. 여기가 바로 자, 지금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 다시 갑시다. 양도 차익 관련해서 실질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지산점이라고 항상 어떻다? 소위 필요 경비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추계 결정에서는 그냥 매감기, 매감환기. 대충 한 10문제 되거든요. 그 중에 3문제 버리시게 되면 거의 확률 높은 것들 다 마스터를 하셨다. 그 대신 중간에 이상한 짐을 깔아놨을 때 쫄지 말고 쓱쓱쓱 해서 그나마 눈에 익은 아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이 되게 됩니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바로 이제 양도 차익 보셨어요? 해서 양도 차익 보셨고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개념 해서 이렇게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양도 소득 금액이란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도 소득 금액은 기존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거의 출제를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내용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서 양도 소득 금액 자 소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겁나 커지게 된다. 짧게 사고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작고 오랫동안 보유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한꺼번에 세금으로 때려맞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보유하신 분한테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3년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는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자라는 개념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 관련한 쟁점들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주택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이거 사고 팔았을 때 이때는 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라는 조항을 적용을 해서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 자 그럼 다 치고요. 이거 변제면 안 되고 자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요. 이미 하나 외웠던 거 있었죠.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조정 대상 지역 끝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취지는요. 우리가 공법 공부하실 때 분조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외우는 순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를 하게 된다.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 지정 고시를 하게 된다. 작년 문제에서가 나왔던 것이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걸 갖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출제 쟁점을 삼아냈다.
의미다. 그것의 출제자 의도라고 하는 것은 지정 자체를 조정 대상자 누구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하니까 해제 요청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투기 과일적이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얘기 나온 김에 공법에서 관련한 쟁점 우리가 투기 과일적으로 지정 기준이 한번 출제 쟁점이 됐었죠. 해서 자 기억하실 거 250만 원 인간적으로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냐면 조정 대상자 분양가 상한제 210페이지부터 가서 이제 한 걸음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210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2호 10에 20이었나요? 2호 10에 2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자는 2호 10에 3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특이 과일적은 2호 10에 또 30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분조투 순서에 따라서 20% 증가, 30% 증가, 그 다음에 30% 감소라고 하는 거. 요거 중에서 투기 과일적으로 나왔어. 다시 2호 10에 20, 30, 30 이런 순서로 가게 된다. 근데 일단은 다른 거 몰라도 2호 10이라도 똑바로 외우자. 그래서 투기 과일적으로 이미 문제 구성됐으니까 2호 10. 그래서 분야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 조정 대상지역 모두 2호 10 이렇게 가게 된다. 그 다음에 332라고 하는 거. 2호 10에 233이라고 하는 거. 2호 10에 233이라고 하는 거. 몇 번 보면 또 외워요. 지금 다 외우면 나중에 10월 달에 외울 게 없으니까 지금 다 외우면 안 돼. 해서 아껴둬야 돼. 이런 것들은 금방 외울 때도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 근데 미리 다 외워버리면 나중에 짜증이 나. 나중엔 결국은 뭐 어떻게 돼? 못 외울 것만 잔뜩 쌓여있게 돼. 그러면 공부가 점점 하기 싫어져.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다? 좀 어려운 거. 예를 들어 미등기 양도소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걸 외우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걸 외우는 거야. 그리고 아꼈다가 10월쯤 가갖고 2호 10에 233. 얼마나 마음이 편해. 2호 10에 233. 머리 써서 공부를 해야 돼.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처음에 어려운 거 위주로 뒤지게 쉬운 거 위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점점 공부가 하기 싫어져. 해서 그러다 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전혀 별개 문제로 공부는 더럽게 하기 싫다. 여기 결론이 돼야 돼. 해서 답이라도 맞추자. 해서 다시 갑시다.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서 포인트 미등기 양도서는 금방 때려잡고 되고요. 아마 앞으로 출제 이슈가 될 게 뭐라고요? 조정 대상지역 오는 하게 되면 어떻다? 이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정 대상지역 2주택, 3주택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 나와 있는데 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3주택 등은 어떻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는요. 세법에서만 사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일지구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조정 대상지역 세계 공통점은 새롭게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제를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정 대상지역이 제일 쓰레기입니다. 세금 문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자 공제액은요. 일반 자산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얼마? 최대 30%까지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10년 이상만 돼도 얼마? 100분의 80.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주택을 팔고 어디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15억 내외에 구입했던 주택이 70몇 억인가에 매도를 해서 그래서 양도소득세 어마무시할 것으로 사람들이 지 재산도 아닌데 별 걱정을 다 해.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바로 10년 이상 보유했었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서 벌써 얼마? 80%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75억이라고 치고 10억 쓰면 60억이잖아요. 그래서 6%는 48억. 48억을 일단은 뭐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털어주게 된다.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누가 만들었나 해서 가진 분이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가진 분들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짜네. 그래서 겨우 고가주택 얘기는 한데 이분들 세금 깎아주자 이런 식의 취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얘기야. 해서 항상 원칙 3년 이상 보유하면 어떻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야 할 것인데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같이 이제 묶어서 가야 될 거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분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게, 홈 트레이딩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등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홈 트레이딩에 대해서 지금 과세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가 됐다가, 자, 정권이 흔들릴 만큼 개쌍욕을 해야 되니까 없던 일로 돌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가적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사실은 양도소득세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한 소리야.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이야.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 어차피 입법자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은 논리로만 따지게 되면은 뭐라고요? 당연히 주식도 자산을 서로 양도하는 건데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주식 거래세인가 무슨 세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도 받고 양도소득세 또 받고 싶은 거지. 그래야지 세금이 늘어나니까. 근데 주식에 대해서 거래세를 빼버리고 양도소득세를 받게 되면 이게 별로 욕만 뒤지게 먹을 뿐이지 실제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세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가게 된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통산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 차손이 있을 때는 통산한다. 뭔 소리냐면, 토지를 통해서 양도 차익 1억 발생했다. 건물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 차손 5천 발생했다. 그러면 합쳐서 다 양도 차익 5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걸 통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부동산 등에서 토탈에서 1억의 수익이 발생했고 주식에서 마이너스 3천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7천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바로 지들끼리는 어떻다? 통산하지만은, 자, 부동산 등하고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별 내용 없는데 한번 답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양도차익의 계산 특례라고 해서 2월 과세라는 개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집은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되는데, 이거 깊이 보면 안 되고요. 되게 단순화시켜야 돼. 자, 지금 뭐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걸 전제로 해야 돼. 다시,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5년 내 양도를 하고자 한다. 이게 왜 이렇게 편법을 쓰냐면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 갑이 을한테 배우자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입니다. 증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 병한테 매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을 때, 자, 원래대로 치면은 뭐야?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거.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그래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에 양도비용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3억에 처음에 주택을 구입했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구입했어. 그리고 이걸 이제 을이 9억에 양도한다.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중간에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한번 양도소득세 내고, 또 증여를 하게 되면 얘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갑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했다. 그런 것도 다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다. 그때 금액이 만약에 6억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내는 사람, 을의 입장에서는 증여세하고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다.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6억에서 9억에 다시 양도하게 되면 이때 3억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 편법을 쓰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증여 받아갖고 5년 내 양도할 때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이냐. 애초에 취득했던 그 사람이 취득했던 가액을 가지고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지금 9억에 팔게 되면 9억을 어떻다? 양도가액으로 계산해서 어떻다? 이때 바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을 하겠다. 양도차익 계산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차금이니까 양도소득 금액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도 언제부터? 애초에 취득자,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적용 여부 등을 판단을 하게 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논의를 삼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본다. 나머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이런 것들은 다 한꺼번에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 디테일한 부분은 옛날 문제고요. 요즘에는 이걸 갖고 내지 복잡하니까 어떻게 5년 지나서 6년 지나서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 어떻다?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구성된다. 요즘에 출제 경영의 전반적인 틀이 뭐냐면은 큰 그림을 대충 물어보는 식이야. 옛날에 전반적인 출제 경영은 디테일한 특정 부분을 가지고 토시를 살살 바꿔가면서 디테일하게 구성하는 게 출제 경향이라고 한다면 최근 문제 대부분의 그림은 큰 그림을 묻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아까 기준시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틀리면 되는 거야. 그냥 찍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다 쫓아갈 지력은 없다라고. 그럼 공부량이 너무 늘어가지고 개판돼 버립니다. 몇 번을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바로 부당의 계산부인 의미 없고요. 여기서 한번 나왔던 게 이거죠. 특수환경과의 거래 중에서 시가 기준, 거래 가액이 5% 이상이 되면 어떻다?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시가가 3억인데 5개 특수거래과의 거래가 됐을 때 거래 가액을 얼마로 쳐준다? 3억으로 계산. 이런 식의 지문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당의 계산 부위는 시험에 22회인가 마지막 내고 더 이상 내지 못해. 너무 복잡해서 시험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 아까 바로 2월 과세 문제는 간단해서 배우자 직기 존비속 증여 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그래서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 게을러가지고 5년 내 양도 안 하고 6년 차에 양도하는 경우. 이딴 식으로 거꾸로 문제 구성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더라. 근데 부당의 계산 부위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될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시기, 취득시기라고 해서 양도시기, 취득시기 관련해서 논의 쟁점. 원칙, 해당 대자산을 대금을 청산한 날 안 나와. 원칙은 내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죠. 대금 청산한 날이 있으면 날짜 일기장에 써놨으면 좋을 텐데 모른단 말이야. 10년 전에 사고 팔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접수일을 얻었다. 바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해석을 한다. 왜 취득시기, 양도시기가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또 양도소득 세율을 판단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 답은 안 되는 게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양도 등에 관한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특수한 취득 양도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하고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 제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 할바 이런 식으로 요약집에 써놨어요. 그래서 장기 할부는 언제?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할바, 할부는 어떻다? 빠른 날. 점유 취득시가 따로 외울 거 없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어떻다? 취득하게 된다. 이거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20여 년 전부터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점유를 했는지 원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다?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평원 공인한 점유를 추정을 한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원 공인하게 점유를 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소유자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할 의무가 있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취득한다. 다만 민법에서 이슈 삼았던 것은 중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근저당권은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근저당권을 떠 안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건 따로 외울 것도 없어. 증여를 받은 날. 어렵지 않은 얘기. 한편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에서 상속이 개시된 날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거. 더럽게 복잡하네요 해서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원칙은 절대 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예외 파트. 공탁했을 때는 어떻다?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수용에 있어서는 어떻다? 판결 확정일에서 수학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자가 건축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걸 나중에 팔아쳐먹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자, 취득가에 필요,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외에, 자,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 등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수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거, 수확 이렇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무허가 자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일이라고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환지처분요? 자, 이건 따로 안 봐도 되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했던 개념. 예외 파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알 수가 있고,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개시한 날 민법에서 공부를 하는 개념이 될 거고, 그러면 외울 게 뭐라고요? 바로 할바 해서 장기 할부,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 해서 수확 이렇게 왔었고요. 자가 건축 들어가면 다 사용일 해서 건사 해서 수확 건사 이런 식으로 할바 수확 건사. 요거만 어렵거든. 그래서 요거만 수확 할바 건사 이렇게 할바 수확 건사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이슈를 삼게 됩니다. 나머지 답을 구성을 하면 정말 감사한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시기, 양도시기라는 개념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문제 가지고 볼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틀린 것.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일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든가 또는 자 조정 대상자는 어떻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문제예요. 그래서 자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 세율은 70% 적용을 하게 된다. 2번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9억 초과입니다. 보유기간 2년 6개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보유기간 얼마? 3년 이상이 돼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한다 해서 자 3번을 틀리게 뽑았어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요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일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이 되면 최대 얼마? 30%.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지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답은 3번인데 옛날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거 내가 갖고 낼 가능성 거의 없어요. 내용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08년 1월 20일 취득한 건물을 자 배우자 을에게 자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했다. 그리고 나서 자 을이 2014년도에 해당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다. 그래서 항상 소리가 뭐야? 보유기간. 자, 다시 증여받아서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2월 과세. 다시요. 지금 이 사람이 2014년도에 매각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증여를 받았고, 원래 증여를 받은 것은 이제 2012년도에 증여를 받았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 양도소득세 내야 될 때 다른 건 별 필요 없고 취득가액이라든가 취득시기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자산을 취득했던 그 시기를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가액도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자 지금 배우자 을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번에 양도한 사람이 누가 된다? 을이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을이 어떻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1번 틀렸고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얼마에 팔았냐면 8억에 팔았고 3억. 그리고 취득 시기도 언제 2008년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4년하고 8년 6년 차인가요? 그러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한다 해서 답을 2번. 자, 그 다음에 지금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라 10억이 매도였구나. 10억에서 얼마? 3억을 빼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필요 없고 5번
필요 없는 주제에서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사례 문제인데 보시면 또 역시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는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구성하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게 된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이야. 5년 내 얘기를 6년 차에 양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 이 텀이 만약 이게 증여를 만약에 지금 2008년도에 취득한 물건, 자 이것을 다시 갈까요? 요걸로 사안을 아예 바꿔서 볼까요? 자 2000년도에 취득을 했다고 치고 증여를 2002년도에 했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2014년도 즉 6년 지나서 자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했을 때만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 5년 초과해서 양도하게 되면 어떻다? 2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거꾸로 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경향 자체가 옛날엔 특정 주제 위주로 또박또박 냈던 주제이고 요즘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등기 양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을 법조문의 구조를 묻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인데 요즘에 거의 이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 요것도 출제 빈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죠. 뒤에 봐야 돼. 등기 접수일, 증여를 받은 날. 자, 수용은 뭐라고 써? 수확 이렇게 갔었죠. 판결 확정이라서 답은 몇 번? 3번. 이런 걸 답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복잡시 이런 걸 갖고 다 답을 구성한다. 수학, 건사, 할바 이렇게 외워버렸다고요. 그것만 약간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답을 구성을 해야 돼. 자, 바로 등기 접수일, 상속 개시일 해서 어렵지 않고 두 번째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취득, 양도 시기 등에 관한 설명. 자기가 건설은 건축물에 있어서 언제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해서 건물은 어떻다? 사용일. 수학 할바, 수학 건사 할바. 다시 할부에 있어서는 어떻다?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수용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건물, 자가 건축 나오게 되면 어떻다? 사실상의 사용일에서 수학 할바 건사. 지금 문제들을 보다 보면요 어려운 게 복잡스러운 게 이런 거라고.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장기 할부 조건 빠른 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상속이 개시된 날, 환지처분 공고인 날에 다음날 이렇게 문제 구성한다고. 이걸 읽어보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 구성할 때는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어떻다? 예외만 가지고 출제를 해야 된다. 원칙을 내는 순간 출제 오류 시비 복수정답의 문제가 터지니까 출제위원들은 예외 항목만 가지고 어떻다?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수학 건사 할바라고 하는 거, 수학 건사 할바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주제 여기서부터 잠시 끊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